자, 인천 중산중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자, 여기 포스터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포스터 I want you for US Army라고 적혀있네, 그치? 이 포스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오늘의 키워드 선생님 올려놨으니까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오늘 1차 세계대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복습해 봅시다. 보겠습니다. 1번.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을 통해서 독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그치. 오로지 철, 무기, 그 다음에 피, 혈, 요것들만 통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했던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오, 맞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진 않았던 내용인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지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은 3시 정책을 추진해서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를 연결해서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당시에 영국은 3시 정책을 펼쳤어요. 이 3시 정책이 뭐냐면 카이로의 시,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의 C, 그 다음에 콜카타의 C, 이 각 도시가 앞글자, 영어로 표현했을 때 앞글자가 C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C라고 일컫는 이 3C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세 포인트를 연결하고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 지배력을 강화시키겠다. 이 계획이 3C 정책이야.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 비잔티움, 그 다음에 바그다드를 엮는 그 앞글자 따면 다 B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세 개의 B, 3B 정책을 펼쳐서 요 일대를 어떤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요런 정책이 바로 3B 정책이야.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영국은 3C 정책, 그 다음에 독일은 3B 정책을 통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식민지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번 보면은 이게 OX인지 알 수가 있겠지? 바로 X야. 왜? 독일이 아니라 영국이겠지. 독일은 3B 정책, 영국은 3C 정책.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1차 대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에 이제 이후에 유럽 열강들의 대립이 엄청나게 심해져. 왜냐면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 점점점 가열되다 보니까 이제 세계 패권을 두고 서양 열강들, 잘난 사람들끼리, 잘난 나라들끼리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게 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이 패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패권을 다툼하는 패권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 쟁탈전을 심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세계 패권을 두고 유럽의 열강들이 경쟁하듯이 싸우게 되었다. 자, 근데 이게 나라들끼리 하다 보면 개인 플레이보다는 서로 팀을 맺어가지고 우리 팀과 저쪽 팀을 나누고 이제 팀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면 좀 더 쉬운 방법이겠지, 그치? 1대 다보다는 다대 다. 그러니까 즉, 동맹을 맺고 그 동맹들끼리의 어떤 대결을 구도를 잡는 것이 아마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을 거야.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 이후 유럽 열강이 대립을 하게 되자 국가들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저 국가를 견제하자.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유럽 본토에 두 개의 동맹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요 세 국가를 잇는,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독오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요 세 지역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 동맹의 이름이 바로 삼국 동맹이야. 자, 이렇게 독일이 이제 점차 성장하자 독일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동쪽에서도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도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삼국 협상이라고 합니다. 삼국 협상.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유럽 본토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 동맹과 그다음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 협상이 치열하게
패권 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야. 즉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유럽 본토에서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선생님이 초록색 네모친 부분 있지? 요 지역을 우리가 발칸 반도라 그러는데, 이 발칸 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칭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 유럽의 화약고라는 곳이야. 그래서 한번 왜 여기가 유럽의 화약고인지, 그리고 이 유럽의 화약고인 발칸반도를 알아야지 1차 세계대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발칸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칸반도는 지금 여기 보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렇게 터키랑 붙어있는 요 지역을 우리가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왜 발칸반도가 바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옛날에 이 발칸반도 지역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어. 우리 배웠었지, 오스만 제국. 자, 오스만 제국을 배웠잖아. 이 오스만 제국이 요 발칸반도를 원래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점점 국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 발칸반도는 발칸반도 내의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칸반도는 주인이 없어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발칸반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중심의 슬라브족, 그러니까 슬라브족은 러시아 민족을 우리가 슬라브족이라 그래. 러시아 그쪽 계열을 우리나라를 한민족이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러시아가 대부분 속해 있는 민족이 슬라브족이고,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중심의 게르만족이 이 발칸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일 수밖에 없는 거겠지. 이해되니? 자,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고, 그래서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칭이 있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도 역시 이름, 니값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유럽의 화약고에서 시작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세계 1차 대전의 발발입니다. 자, 발단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 이름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야. 사라예보 사건. 사라예보는 이제 한 도시의 이름인데,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자, 사진 속을 볼게요. 사진 속에 지금 한 부부가 자동차에 타고 있네. 그치? 근데 한 청년이 지금 총으로 이들을 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 자, 우선 선생님이 빨간색 네모 체크한 이 부부는 누구냐면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였어. 황태자 부부. 황태자라는 것은 황제의 아들이자 차기 황제 후보 1순위가 바로 황태자잖아. 그치? 근데 이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이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요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걸 우리가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왜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범게르만주의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범슬라브주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서로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부딪혀서 나타난 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야. 됐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황제 후보, 즉 황태자 부부를 잃었으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지.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도를 띄워놨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사라예보 지역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간의 전쟁에서 이제 점점 삼국 동맹이 그리고 삼국 협상이 서로 참전하면서 이제 점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좋아요. 자, 그럼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쟁 초기엔 얘들아 독일이 굉장히 우세했어.
그래서 독일 중심의 동맹국이 굉장히 우세했었단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 즉 삼국 협상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펼쳤어요. 또 이런 전쟁이 세계 1차 대전이 점차 장기화되는 그 계기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서부전선에서 참호전이 전개가 돼요. 서부전선에서 참호전이 전개가 돼. 이제 서부전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서쪽에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동쪽에 러시아가 있었지. 우리 삼국협상 기억나나요? 삼국협상에서도 서쪽에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동쪽에는 러시아가 삼각편대를 짜서 독일을 포위하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세계 1차 대전이 양쪽에서 같이 승부를 보는 거야. 즉 서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동쪽에서는 러시아를 가지고 굉장히 싸우고 있었는데 서쪽 전선에서, 즉 영국과 프랑스 전선에서 참호전이라는 것이 전개가 돼. 자, 참호전은 참호를 이용한 전투 방식을 참호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지금 아저씨들이 지금 참호 안에 들어가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지금 조준을 하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바로 참호전의 모습이야. 즉 참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총알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을 우리가 참호라고 하는데, 이 참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지. 얘들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쪽 전선이 모두 다 참호를 파놓고 대기하고 있으면 뛰어갈 수 있겠니? 앞으로 이 참호를 넘어서 뛰어가는 순간 총알을 다 온몸에 맞을 텐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참호전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었다. 왜냐면 앞으로 조금씩밖에 못 가잖아. 나가는 순간 총알바지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와중에 아까 기억나나요? 이탈리아는 얘들아 삼국 협상 측의 국가였니? 삼국 동맹 측의 국가였니? 독오이. 그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얘네들은 바로 삼국 동맹이었는데 이탈리아가 뒤통수를 쳐버려요. 삼국 동맹 미안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러니까 연합국 측에서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처단하기 위해서 같은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를 끌어들여요. 너한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네가 옛날에 빼앗겼던 땅 다 돌려줄 테니까 우리 협상국에 와서 같이 싸우자. 이런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이탈리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합국 측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가 동맹국에 가담하면서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하게 돼. 그래서 일본도 참전하고요, 인도도 참전하고, 즉 유럽 국가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스케일의 전쟁으로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야. 자,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승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바로 미국이 참전하게 돼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생산력과 경제를 바탕으로 이때 당시에도 세계 최강국에 위치해 그런 나라였어. 근데 이런 미국이 참전하게 된 계기가, 즉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 사건 이름이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야.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말 그대로 이때 당시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이 독일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바다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를 다 막아. 즉 해상 통로를 다 봉쇄해요. 영국이 독일의 해상을 다 봉쇄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로부터 물건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이 독일을 말려 죽이려고 한 거지. 그래서 독일은 이 문제점을, 지금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제한 없이 무조건 영국과 관련된 배들은 무조건 잠수함으로 가가지고 격침시키는 작전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야.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작전이라 할 수 있지. 그냥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영국과 관련된, 또 영국의 같은 동맹국들, 협상국들의 배라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는, 침몰시키는 이런 작전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피해를 입게 돼요. 즉 미국의 상선이 영국 측으로 가고 있다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격침되고요. 그러면서 꽤 많은 미국인이 죽음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가져온 사진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배 승객 그 탈 때 한 입장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 글씨로 위주로 볼게. 대서양을 항해하는 선박은 독일과 영국이 현재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그 동맹국들의 깃발을 개항한 선박은 침몰되어도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글이 적혀 있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작전이었는데, 하지만 이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버린 거지. 그래서 미국이 야, 독일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내가 협상국 측에 껴가지고 너희를 혼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참전을 하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이 연합국 측에 가담하게 되면서 연합국이 우세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의 루시타니아호, 아까 말했던 미국 상선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침몰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라 할 수 있어. 자, 결론적으로 이런 세계 1차 대전은 종결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협상국이 미국에게 등이 업히고 캐리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캐리한 거지. 미국이 캐리한 세계 1차 대전은 협상국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쟁이 종결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혁명으로 인해서 전선을 이탈하게 돼. 즉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같은 편이었는데 러시아 내부에서 혁명이 터지면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웠어.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전선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동쪽에 있는 러시아를 우선 한숨 돌렸으니 이제 서부 전선에 대공세를 펼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야.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와 어떤 조약을 맺고 러시아가 전선을 이탈하면서 독일은 서부 전선 대공세에 일어나게 돼요. 자, 보면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 전선, 즉 영국과 프랑스를 타겟팅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대공세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지. 하지만 이게 실패에 돌아가면서 많은 동맹국들이 잇따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제 독일은 진짜 마지막까지 왔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공화국 정부와 연합국이 휴전 조약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1918년에 종결하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독일의 혁명은 황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뀐 그런 혁명이다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전쟁이 이제 끝났어.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국가들 간에 약속을 해야겠지, 조약을 맺어야겠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바로 프랑스 파리, 우리 유명한 그 파리에서 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 회의가 뭐냐면 바로 파리 강화회의예요. 파리 강화회의. 자, 이런 파리 강화회의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의 평화 원칙 14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윌슨의 14개조라고 하는데 이런 윌슨의 14개조의 기본 원칙을 삼고 파리 강화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윌슨의 14개조는 뭐 이런 게 있어. 비밀 외교 금지. 우리 이제 삼국 동맹이랑 삼국 협상이 그동안 비밀적으로 외교를 하면서 문제가 커졌잖아. 그래서 이제는 비밀 외교 안 된다. 공개적으로 외교한다. 그래서 요런 첫 번째 원칙이랑 뭐 두 번째는 뭐 군비 축소하자. 우리 전쟁을 치르는 동안 너무 군비 경쟁이 심했으니까 우리 군비를 축소하자 라고 하면서 나름의 14개의 원칙을 가지고 오는데 이 14개 원칙이 대부분 승전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당연한 거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배한 동맹국들의 식민지는 해방시켜주는 대신에
승전국들의 식민지는 해방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착취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승전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나게 되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약문을 작성해서 도장을 찍을 일만 남았지. 우리가 이제 어떤 조약 이름을 뭐냐면 아까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 자, 이러한 베르사유 조약의 특징은 전쟁의 책임을 독일에게 묻고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는 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의 특징이야. 전쟁은 너희 독일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야고 막대한 배상금을 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체제, 즉 전쟁의 어떤 잘못을 모두 독일에게만 돌리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베르사유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 평화를 위한 노력. 이제 전쟁이 크게 일어났으니까 이제 평화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게 삼국연맹이야. 삼국연맹. 국제연맹. 미안, 삼국연맹이란다. 국제연맹. 그래서 지금의 UN 같은 거야. 지금의 UN,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처럼 국제연맹이 창설되는데,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연맹은 안타깝게도 미국, 그때 당시에 최강국인 미국, 그 다음에 미국과 경쟁하던 소련이 불참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았어. 그 다음에 군사력이 부재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럽 본토에서는 삼국 동맹,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 협상이 서로 독일 본토에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화약고인 발칸반도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부딪히고 있는 굉장히 아찔아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찔아찔한 상황에 불씨를 던진 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었지. 그치?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면서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만의 전쟁이었는데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측이 이 전쟁에 다 뛰어들면서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초기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이 우위였다면 후반에 이제 다시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서부 전선에서 참호전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새로 이제 그런 전법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이탈리아가 협상국 측에 붙는다든지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 측에 붙는다든지 하면서 일본, 인도 이런 유럽이 아닌 국가들까지 참전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미국을 참전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결론적으로는 협상국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를 진행했고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윌슨의 14개조를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막대한 배상금을 독일에게 묻고 그 다음에 전쟁의 책임을 독일에게 돌리게 되면서 이런 체제를 우리가 베르사유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평화를 위한 노력도 멈춘 것은 아니야. 그래서 국제연맹을 결성해가지고 국가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보자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그리고 소련이 불참하게 되고요. 군사력이 부재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지금은 유엔군이라고 있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국제연맹인데 군사력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거를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지. 무섭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5분 정도 강의를 좀 찍은 것 같네요. 자, 1차 세계대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만큼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